상급지 똘똘한 한 채에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서울의 신축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또 향후 이제 대외적으로는 금리가 인하 방향이기 때문에 상급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추세들이 급변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계속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지만 크게 어떤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옥동자 강대성 작가님과 함께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 흐름과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이자 14년차 부동산 투자자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옥동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요즘 최근에 목동 아파트가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요. 이게 서울 불장 진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사람들의 어떤 수요가 상급지 똘똘한 한 채에 좀 집중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상급지는 더 오를 것이다 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서울의 신축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또 향후 이제 대외적으로는 금리가 인하 방향이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이 더 상급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추세들이 급변할 가능성을 사실은 좀 낮게 보고 있어요. 크게 어떤 대외적인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계속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이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건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힘이라는 것이 좀 상급지에 좀 몰려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급지에서는 좀 저희가 지금 현재 상상하지 못하는 가격 수준으로까지도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서울 상급지를 제외한 중하급지라든지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상승폭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작가님이 체감하시는 현장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지난 3월 19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토어제가 이제 재지정이 되면서 토어제로 묶인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거래가 급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4월 한 달 정도는 거래가 좀 주춤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어떤 흐름이 토어제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마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곳들에서는 이미 지금도 계속 신고가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토호제로 지정됐던 곳들도 점점 그 효과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 거래도 다시 이제 재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토호제 재지정으로 인한 어떤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주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오래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망세는 곧 있으면 깨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깨질까요? 그건 시기를 정확하게 이제 특정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의 어떤 지금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계속 저는 꾸준히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점점 그 관망세가 희석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대선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그 탄핵에서 이어진 어떤 좀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이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쭉 보니까 사실은 새 후보, 유력한 새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어떤 공통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 서울의 도심권의 신축 물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역별 또 세대별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 후보가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제 방식에 따라 대해서는 이제 각 당마다 조금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공통적 인식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것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 도심권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후보도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그 분담금에 대한 어떤 완화 이런 것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주당의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과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발표했던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그 국토보유세 부분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전혀 이제 국토보유세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스탠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부가 큰 고초를 겪었던 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습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 실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자가 그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도심에 새 아파트,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주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터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할 수 있도록은 두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이제 조금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그 분담금 환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뭐 공공임대 또 소형 아파트 이런 비율 등을 조금 강화하면서 재건축 조합들과의 어떤 그런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언급을 하신 것은 아니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서울은 약간 불장 진입 신호가 계속 있고 계속 약간 활발한데 지방은 그에 비해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시행되는 3단계 DSR 규제가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총액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제약 사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대출을 실행하려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대출 규제와는 무관한 서울 상급지 초고가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와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서울 중하급지라든지 뭐 수도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의 어떤 효과를 영향을 볼 것 같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지금 DSR 규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제 목표이긴 하지만 대출 규제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끼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내 소득 수준으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시행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또 정부가 곧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바뀌는 정부에서 이 정책을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를 또 다시 풀어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약간 이 정책이 지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온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지방 부동산은 사실은 그동안 고금리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좀 공급이 과다한 지역의 경우에는 또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침체의 구간에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들어서는 공급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또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그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 같은 어떤 규제 완화 정책들과 이제 맞물려서 서서히 이제 회복하는 장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요.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이제 과거에는 취득세 중과 완화의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2억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그 지방 부동산 그 지역들의 어떤 그 공시 가격들을 쭉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방 내에서도 나름 인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들도 다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투자자들은 좀 움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제 지방 부동산의 어떤 반등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정책 한 개만을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전환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또 지방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들이 또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나오는 공약과 이런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크겠네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이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억 원으로 10억짜리 집을 산다는 말도 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이건 뭐 일종의 이제 정부하고의 공동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10억 정도 되는 집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한 40% 정도 투자를 하고요. 60% 정도를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60%, 그러니까 6억에 대해서도 대출이 한 70%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4억 2천 정도는 대출로 커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순수한 내 돈은 1억 8천 정도면은 10억짜리 집을 일단은 살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무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소액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순수한 상승의 어떤 순수한 몫이 다 나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정부가 또 4억을 그냥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알고 이제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시행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하반기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투자의 어떤 그런 가능성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실제 시장에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부하고의 공동 투자이고 또 사용료 개념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면밀한 어떤 그런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공동 투자, 그러니까 지분형 공동 투자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기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대선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서울도 그렇지만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보면 이제 수요하고 공급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시장이 움직여지는 것인데요. 먼저 공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도심 내의 어떤 그 신축 공급 부족 문제는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사실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3기 신도시가 사실 지금 추진되는 속도나 경과 등을 봤을 때는 2030년 이전에는 본격적인 입주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본격적인 입주는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서울 도심 내 그리고 서울 도심권과 가까운 곳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것이 이제 전세난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수요층이 사실 전국구예요. 그래서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본인이 지방에는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적인 수요와 또 부족한 공급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한 적어도 2030년 이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권이 바뀐다. 대선 이후에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일 텐데 그것을 좀 안정화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정말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과열되거나 가격 상승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요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이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금과 비슷하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뭐 과거의 어떤 시장 가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너무 높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2년 전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비싸다고 그랬고 작년에 매수하는 분들도 비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가격들을 계속 깨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저는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끌을 해서라도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감당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영끌을 해서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소득 또 그런 연끌을 통해서 매수하는 어떤 입지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한 3, 4년간 계속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세로 그냥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매수를 해서 내 집을 가지고 보유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입지와 타이밍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부동산에서는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고요. 네. 입지가 한 30%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사실 타이밍으로 치면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조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늦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남이 평당 2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 자금 유입과 함께 요즘은 똘똘한 한 채 쏠림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건 양극화 추세이고요. 이게 양극화가 그 부동산 시장 또
주택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양극화 추세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저성장, 그리고 대외 경제 변수의 어떤 그런 취약한 어떤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성장이 과거와 같은 그런 고성장에서 이제 벗어나 있고, 또 대외 우리 경제 구조가 이제 수출 중심의 이제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안전한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계속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쏠리고 있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것이 이제 자산의 어떤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싸고 좋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비싸고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 덜 비싸고 덜 안 좋은 것들과의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쏠림 현상이 약간 부동산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지 아니면 갭 메우기를 통해서 이제 안정화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양극화는 양극화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네. 더 심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으로도 그 온기가 이제 퍼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것은 이제 금리에 달린 것이거든요.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도 상승 온기는 이렇게 퍼져 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과거와 같은 그런 수준,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곳까지 상승의 온기가 스며들지는 않을 것이고, 입지가 어느 정도 좋고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까지는 상승 온기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사실은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또 상승 온기의 어떤 전파 이런 것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 외곽 지역도 소외되는 지역이 나타날까요? 서울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는 갭 메우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권까지 또 인천 뭐 이런 데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지역별로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지방 안에서의 상급지와 비상급지 간의 가격 차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추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신축과 구축 리모델링이 있으면 뭘 선택하는 게 지금 좋은 선택이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신축이에요. 네. 그래서 신축 가격이 구축 가격보다 더 오르는 폭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수요 또 이런 것들에서 더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신축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축 리모델링에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신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내가 투자금이 신축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구축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축 리모델링의 입지가 괜찮다면 구축 리모델링을 선택해도 괜찮다. 신축의 그 갭을 메우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입지를 물론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짝 들어가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고 살짝 늦었다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사이클상으로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을까요? 저는 이게 2023년서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시 치고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만으로 한 2년 정도 지금 좋은 흐름을, 상승 흐름을 가지고 온 것이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상으로만 보자면은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주택자나 이제 1주택자 분들도 약간 갈아타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비싸더라도 약간 서울 최상급지를 노려야 하는지 아니면 외곽이라도 경기도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되네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라는 어떤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비싸더라도 최상급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그 상급지를 외면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간다든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은 서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그 자산 격차를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는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면은 영끌이나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네.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최상급지 가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 구조, 소득 여력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선다면은 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본인이 조달 가능한 투자금을 다 계산해야 되고 네. 그 조달 가능한 투자금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입지의 물건을 조금 비싸더라도 매수하는 것이 싼 부동산, 또 외곽의 부동산, 지방의 부동산보다는 더 자산을 더 형성시키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건물 같은 걸 다 처분하고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그럼 다 처분하고 올라와서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시죠? 우선은 저는 방향은 그렇다고 네. 봐요. 근데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살더라도 그 자금을 서울로 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서 현재는 서울의 투자 또 서울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서울에 이제 내가 그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추가 투자할 것까지는 없고 지방에 계시면은 지방에 내 집을 마련해서 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로서의 어떤 가치는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서울에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지방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자산의 어떤 가치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울 부동산에 먼저 우선 투자를 해두시고 추후에 이제 지방에 내 집을 마련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서울 부동산 중에서 약간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이랄 게 있을까요? 사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 입지 가치와 그 가격이 거의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평가라는 건 없어요. 가치가 낮기 때문에 싼 겁니다. 또 가치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거,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뭐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아직 찾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제 입지 대비해서 좀 가격이 네. 좋고 싼 이런 지역이 어디냐, 네. 단지가 어디냐 이렇게 네. 여쭤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지역은 없다. 아. 조금 질문하신 거에 답이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된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좋아하는 단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주목해야 될 어떤 뭐 지역과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적인 어떤 저평가, 가치 대비해서 싼 어떤 지역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보여요. 근데 모두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서울에 가기에는 자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이라도 좀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있을까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아무 지역이나 선택을 해서는 사실은 좀 곤란하다라고 네. 보이고 이왕 내가 서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서울에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한 교통이 좋고 네. 또 해당 지역이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곳들이라고 한다면은 서울 가격에 연동해 가지고 같이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뭐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는 것은 또 차선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 외곽 지역에 재개발 약간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된 지역은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금 왜곡될 때,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입지 가치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네. 않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시장은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입지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주고 그 지역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공식, 룰 같은 것들이 이미 시장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평가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시장 환경이고요. 지금 현재의 가격을 그냥 인정을 하고 네. 그 가격이 그 지역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그냥 그 지역이나 단지를 매수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또 이렇게 상급지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가치를 입지 가치를 좀 따져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사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중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은 사실은 이제 뭐 가장 뭐 재건축이 이제 먼저 될 곳은 뭐 강남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동 이런 곳들이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개발 쪽에서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은 이제 노량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진이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그 재개발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질문은 이제 투자 가치가 높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 가치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인 것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거기가 그곳이 노량진이 또는 뭐 목동이 싸냐 저평가냐 그거는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래 보유할 생각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곳들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축이 뭐 개별 단지 한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지역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재건축이 돼서 도시 자체 그 지역 자체가 탈바꿈될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효과들을 노리자면은 뭐 노량진이라든지 목동이 가장 저는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강남은 좀 지금 토호제로 좀 묶여 있기도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또 접근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한다면은 노량진하고 목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어느 단계에 들어갈 때가 가장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단계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것이 가격에 다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가 빨리 좀 덜 기다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한다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높은 가격을 주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왕이면 뭐 일찍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염없는 어떤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에는 그 해소시켜 주는 것은 결국 입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입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앞서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올 다음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해서 도심의 신축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속도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초보 투자자라면 어떤 가격대 어떤 조건의 매물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것은 뭐 초보 투자자를 떠나서 사실 서울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해 하셔야 되는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먼저 잘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먼저 확정하고 나서 그 투자금에 맞는 매물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금이라는 것을 확정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을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에 매물을 뒤지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확정하고 그 투자금에 맞는 매물의 폭을 좁혀서 매물을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투자금이 내가 한 4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로는 한 10억 내외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이 4억밖에 없는데 15억짜리 집을 찾는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서울 아파트를 검색하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금을 먼저 확정해라. 그 투자금에 맞는 매물대를 좁혀서 집중적으로 매물을 탐색해야 빠른 시간 내에 후보 단지를 압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금 대비 몇 %까지 매물대 가격을 확정해도 될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뭐 투자금 4억 정도라고 네. 하면은 서울에 한 10억 내외의 네. 매물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한 11억 정도의 매물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투자지를 고를 때 작가님만의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투자지라는 것은 투자 물건. 네. 투자 물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투자금이 저는 뭐 4억까지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제 저도 고르는데 똑같이 이제 그 투자금에 비례한 어떤 그 매물대를 저도 선별 압축해서 매물을 탐색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매물을 이제 탐색하는 어떤 단지, 걸려드는 단지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단지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는 사실은 교통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학군이고 또 지방은 학군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금과 입지를 이렇게 선별해서 그 중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물을 저는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학군지와 교통 그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네. 그럼 교통이면 지하철이 어느 정도 가깝고 버스가 어느 정도 가깝고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몇 미터 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 지도를 보면은 대충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거리, 뭐 서울로 치면은 뭐 편도 한 10분 정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은 역세권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를 기준으로 물건을 찾고 있죠. 그럼 학군지라고 하면 이제 초품 네. 네. 소포마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좋은 중학교, 진학 실적이 좋은 중학교가 이제 내 집 근처에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학원가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내 집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서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강남 대치동은 다 그런 곳들이고요. 목동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네. 강동구 그 명일동 네. 학원가도 굉장히 교통과 학원이 잘 갖춰져 있고 네. 광진구에 있는 뭐 광남학군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계동, 뭐 노원구 중계동도 있고요. 뭐 서울에는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지방에도 다 그런 곳들이 또 각 지역마다 한 군데씩 내지는 최소 한 군데씩은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들을 조금 선별해서 보시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좋죠. 근데 거기들은 다 평가가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2억 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역까지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금은 2억 정도를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사실은 이제 너무 작은 도시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권하고 싶지는 네. 않고요. 아직 뭐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광주 뭐 이런 뭐 광역시들도 아직까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투자금 2억으로 할 수 있는 그 광역시 안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매매가로는 투자금 2억이면은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5억이라고 하면은 전세 한 3억 정도 끼어 있는 그래서 투자금이 2억 들어가는 이런 이제 물건이 그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런 물건이 그 주변에 학원가가 갖춰져 있는지 또 교통이 좋은지 이런 것들만 좀 판별을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이런 뉴스를 보긴 했는데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도권은 아니고요.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지금 매물이 사실은 좀 줄어들고 없는 편이고요. 또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조금 인기 지역이 아닌 곳들, 수도권 외곽 지역들의 경우에는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도권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의 물건을 팔고 입지가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그런 수요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이 지금 팔려고 내놓은 분들이 많은 것이고, 오히려 상급지는 물건이 좀 부족해서 매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서울을 외칠 때 수도권이나 지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아까도 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에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거, 지금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 놓고, 그러고 나서 덜 중요한 거, 또 시급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서울 투자예요. 또 서울 투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수도권의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둔 상태에서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면은 지방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역발상, 또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모두가 서울을 외치고 있으니까 나는 지방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좋은 선택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지방을 보더라도 늦지 않다. 지방은 절대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 지방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지방은 사실은 빈 땅이 많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 안에서도 입지를 굉장히 잘 고려해서 지방 안에서도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방 투자도 얼마든지 유효가 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뭐 지방에서도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입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를 될 경우에는 사실은 매수할 때는 좋지만 매도하는데 아주 애를 먹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작가님이 그럼 수도권에서 주목하고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세 군데만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서울에 투자하면 가장 좋긴 한데 뭐 네. 사람에 따라서는 또 뭐 그게 또 다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좋고 또 그 지역 안에서 학군이 좋고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한다면은 수도권도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지역들 중에 이제 세 군데를 말씀하시니까 찍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구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용인 수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평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수도권 안에서 굉장히 교통도 좋고 학군도 다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인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서울의 어떤 그런 상승 기운이 이들 지역으로 아주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매수를 검토하시는 시점으로는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약간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요즘에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관련 지역들 투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인 평촌도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지금 일기 신도시 어쨌든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 정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들 일기 신도시 지역들 중에서 교통과 학군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은 뭐 좋다라고 봅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 서울 있으면 그럼 서울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죠. 우선 1순위가 서울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수도권의 외곽 지역이 맞습니다. 네. 이제 GTX 노선도 개통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GTX 노선이 나중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 호재에 그칠까 아니면 장기적인 원동력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교통 호재라는 것은 이미 이제 가격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은 그때그때마다 단계마다 이제 가격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GTX A 노선이 지금 이제 현재 운행 중이고, 물론 이제 삼성역까지 연결되지는 않은 이제 일부 구간만 이제 개통이 돼서 운행 중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삼성역까지 다 개통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파주는 그대로 파주일 거예요. 동탄은 또 그대로 동탄일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교통 호재로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리적인 거리까지 가까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가치를 뭐 큰 수준으로 이렇게 상향시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교통 호재라는 것은 이미 뭐 입지가 좋고 가치가 높은 곳에 교통 호재가 더해지면 이제 그 지역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기존의 입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한 곳에 이제 교통 호재가 생겼다고 해서 그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뭐 단번에 뛰어넘는다든지 이렇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지가 좋고 좋은 조건을 갖춰진데 GTX가 더해지면 약간 더 좋아지는 거고 맞아요. 애초에 아무것도 없으면 0 곱하기 0은 0이다. 뭐 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게 큰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GTX가 이렇게 노선이 개통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개통이 됐잖아요. 네. 이러면서 약간 과도하게 선반영된 곳이 있을까요? 과도하게 선반영,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GTX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개통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진행되면서 그 진행 단계에 맞게 가격이 계속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개통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더 이것의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개통의 어떤 그 효과가 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단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혜 지역이라 할 곳도 따로 없을까요? 수혜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은 사실은 이미 이제 그 노선이 다 구획돼서 다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수혜 지역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이제 교통망이 호재가 보완되면서 그 지역이 더 좋아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교통망 하나만을 가지고 그 지역이 더 뭐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요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미분양 물건이 투자 기회로 저희가 삼을 수 있을까요? 미분양 아파트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인 아파트들은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어떤 그런 한계, 단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고 그 미분양의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주변의 입지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면 당연히 투자의 어떤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칫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수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련 투자할 때 약간 브랜드나 시공사, 입지 등 뭘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입지입니다. 네. 당연히 입지고요. 뭐 그것은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냐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지방광역시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 좋은 시기가 될까요? 지방은 사실은 조금 지역별로 약간 흐름이 지금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고 예를 들면 뭐 전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또 작은 도시 중에서는 뭐 서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의 지금 아파트들이 가격을 보면은 다 신고가 행렬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 선택의 기준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향후 공급 물량. 향후에 신축 공급 물량이 조금 없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적거나 아예 없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지방 투자를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산이나 그런 큰 광역시도 지금 약간 좋지 않은 모양새잖아요. 네. 그럼 언제쯤이면 반등 신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부산이나 대구 이런 곳들이 지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두 가지 원인 중에 이 미분양 물량인 거예요. 미분양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직까지도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 물량을 결국 해소시키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소될지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전례를 봤을 때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는 취득세를 뭐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몇 년간 면제해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발표가 되면 그런 미분양 물량이 일시적으로 일거에 해소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자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등의 그 시점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서울에 투자를 하려면은 자금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소액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정말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 접근 가능한 유망한 투자 전략이나 지역이 있을까요? 사실은 서울은 이제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네. 부분들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이긴 하지만 뭐 서울은 사실은 3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서울을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서울 옆에 있는 입지가 좋은 이제 경기도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리라든지 뭐 용인 수지라든지 평촌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런 전략도 좋고요. 3억도 없다. 뭐 1억밖에 없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경기도 좋은 입지에 투자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지방을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의 그 폭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소액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액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그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투자금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서울에서 약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네. 감지되고 있잖아요. 이런 풍선 효과 투자는 이제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단기에 그칠지. 풍선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그 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수요가 이제 그 외곽으로 이제 그 벗어나서 이제 투자처를 찾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벗어난 풍선 효과를 보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곳들이 더 좋은 규제 지역의 어떤 그 가격 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풍선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규제 지역들도 사실은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갔던 수요들이 다시 오히려 규제 지역으로 다시 넘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규제 지역이 더 싸다. 비규제 지역 대비해서 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다시 이제 그 규제 지역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런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향후 1, 2년 뒤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또 변화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과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 서다 조금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조금 주춤했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살아나고 또 풍선 효과도 벌어지고 또 풍선 효과가 있은 이후에는 다시 또 규제 지역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전 패턴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제 네. 미래를 향해 가는. 네. 그럼 이전 패턴에서 약간 큰 변수 같은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약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큰 변수가 많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정책이 큰 변수가 되어 왔고 네. 그것 이외에도 이제 거시경제의 어떤 변화 크게 뭐 예를 들자면은 금리가 그동안 계속 그 고금리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많은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계속 지금 내려오는 네.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도 사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요. 또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2년, 3년 뒤에 어떤 시장 흐름도 지금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런 어떤 흐름에 따른 것이죠. 사람들이 아파트 정말 많이 말하는데 아파트만 답인가라는 말도 종종 나와요.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약간 상가나 소형 토지 같은 비주거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그런 것에 눈길을 줘서는 안 될 때다라고 봐요. 네. 지금은 사실은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어떤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아파트, 비주거용 부동산까지도 상승의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려면 그것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라. 그런 것들이 아무리 지금 가격이 싸고 네. 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상대적인 어떤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어떤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사실은 그걸 관심을 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몸테크란 말도 많잖아요. 작가님은 몸테크 하시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몸테크를 한 6년 정도 네. 몸테크를 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몸테크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몸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제가 중반서부터 몸테크를 한 6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조금 좁은 집에서 조금 뭐 이런 거주 환경이 좀 나쁘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됐지만 네. 아이들이 크고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몸테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몸테크가 무조건 뭐 누구나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가정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 지향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몸테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 욕심을 낮추고 그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부동산 정보가 워낙 넘치다 보니까 약간 과잉 정보로 인한 피로감도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 선별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니까요. 네. 블로그를 통해서 저는 뭐 저도 스스로 글을 쓰고 또 다른 분들이 쓰신 글들도 제가 많이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뭐 부동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트 중심의 정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라든지 또 좋은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부동산 정보 또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라든지 네. 또 뭐 다른 지금 이 채널과 같은 네. 이런 채널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네. 이런 관점은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채널을 선택하시면 되고 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널의 어떤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에게 잘 맞는 채널을 선택을 해서 그 채널의 어떤 깊이를 좀 더해가는 그런 공부 전략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진짜 바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어떤 홍수에 네. 비유해야 될까요?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다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본인이 맞는 채널, 성향에 맞고 하는 채널을 본인이 좀 선택해서 그 채널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보는 어떤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가님 블로그 같은 채널이요? 네, 그런 거죠. 저의 채널을 또 보시는 네.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겠죠. 네.
오늘 진짜 작가님이 깊이 있고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작가님 말씀처럼 정보는 많지만 방향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본질을 꿰뚫는 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뭐 제가 이 채널에 나온 횟수가 이제 한 3번 정도인 것 네. 같아요. 여기 지금 녹화하는 이 장소에 온 것도 3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방향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투자를 지금 해야 할 때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해야 할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타이밍이 몇 % 정도 차지하냐고 했을 때가 70% 정도가 된다고 네.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14년 차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다면은 지금의 어떤 제가 누리고 있는 어떤 생활 수준 또 자산 수준이 사실은 갖춰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저축에만 의존하시면 또 안 되고요. 반드시 투자라는 것을 본인의 어떤 무기로 하나 장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투자와 자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원시인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와 네. 자본을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석기 시대의 원시인처럼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를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 무리하게 뭐 투자하시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부동산 공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산을 좀 증식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은 누구나 저는 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